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고대 삼국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로 이어지는 고대 한반도에서의 치열한 각축전은 한국인 모두가 때로는 자랑스럽게, 때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역사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대 삼국 중에서도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중국과 섬나라 일본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문명을 개화시킨 백제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제는 한반도의 중심지 충청 전라권을 포용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충청인들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백제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의 후손임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무의식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는 고대 백제 왕국의 수도로서 찬란한 문명의 금자탑을 써올렸던 부여 군수와 함께 부여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미래 비전은 무엇이 될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가 원칙이니까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박사님. 예. 저는 현재 민선 7기 또 8기로 이어지는 재선 부여 군수 박정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여는 백제 고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입니다. 이런 우리 부여를 많은 국민들께 우리 중도 TV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정현 군수께서는 예의 바른 군수, 젊지만 전통 가치를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군수, 뭐 이런 평가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경로당을 가시면 무조건 그 무릎 꿇고 앉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우리 부여 어르신들이 전통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요. 예. 실제로 저희 부여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 나라가 세운 학교가 이제 그 향교잖아요. 예, 향교. 예. 그리고 이제 요즘 말로 치면 사립학교가 예. 서원이고, 예. 그러니까 국립학교 향교가 고을마다 하나씩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예. 현 군에. 근데 부여는 향교가 4군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향교가 4개 있다는 얘기는 이제 고을이 4개가 합쳐져서 오늘날의 부여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석성현, 임천군, 홍산현, 부여군 이렇게 해갖고 4개의 향교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예. 향교뿐만 아니라 서원, 타오를 합치면 40여 개나 남아 있고 유림의 어르신들이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350여 분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예의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염치. 그래서 선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염치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에 큰 정치인이든 지역 정치인이든 그 예의와 염치를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고 또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걸 또 아버님으로부터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뵈면은 아버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96세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웬만한 어르신들은 다 아버님 같고 또 숙부님 같고 그러니까 배운 대로 또 그렇게 예의를 갖춰주니까 어르신들께서 제가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으세요. 워낙 이제 보수의 성지라고 불릴 만큼 보수적인 구장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르신들께 정성을 다해서 모시다 보니까 어르신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애가 됐어, 기본이 됐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군정을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그렇게 어르신들께서 지지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니까 큰 힘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더 저로서는 고마울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이제 부여 군민, 특히 부여 군민의 대부분이 거기도 고령층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네. 어르신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법이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다 녹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민선 7기에 이어서 지금 연임에 성공하신 분 아닙니까? 예. 그 부여 같은 경우는 특히 보수와 진보 이걸 주민을 편가르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보수적 색채가 강한 충청도 한복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보정당 민주당은 진보정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혁이든 진보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진보일 수밖에 없죠. 보수에 비해서 그런 데서 재선에 성공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인간미가 돋보였던 것도 한 유리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바쁘게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 오전에 일정을 부여해서 소화하고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오후에는 또 서울에서 일정이 있으시다고 또 얘기를 들었고 좀 아플 새가 없으실 것 같아요. 시장 군수들은 지자체장들은 현장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중앙정부의 관료들이나 또는 도지사님처럼 광역 차원의 도지사님보다 현장 위주로 행정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바쁘죠. 네. 그렇게 바쁘게 생활하시면서 항상 제1의 의제는 어떻게 하면 부여 군민들이 모두가 행복하고 또 부여 군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민선 7기에 이어서 8기까지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목표도 실현이 됐을 것 같은데 만약 손꼽을 만한 나는 이런 부분이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랑 좀 한번 해주시고 시작하시죠. 저희가 이제 고도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이고 또 문화관광의 명성지로서 유명하긴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여느 농촌 지자체하고 똑같습니다. 위기의식이.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에 과연 지속 가능한 부여군이 되겠느냐 하는 게 국민들 모두의 위기의식이죠. 그런 점에서 청년들이 아동 청소년들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왜냐하면 도시로 유출되는 인구가 보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양질의 일자리, 두 번째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 물론 의료 문제도 있고 문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일자리와 교육 문제가 가장 핵심인데요. 그런 점에서 부여군이 인구 절벽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자체로서 존재하려면 결국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미래가 보장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를 어떻게 더 좋은 일자리를 그것도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게 관건인데요. 이거는 부여만의 고민은 아니고 사실은 농촌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부여여고 같은 경우 너무 오래되고 문화재 보존구역 안에 있다 보니까 증축이나 개축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신축 이전하기로 했는데 이게 굉장히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건데 부여여고를
우리 부여 문화예술 종합교육타운이라는 한 3만여 평의 부지에 여기 교육 인프라나 도서관 같은 걸 새로 짓기로 했는데 거기 부지로 이전을 확장시킨 거. 그러니까 교육부, 행안부, 문화재청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서 확장시켰고요. 거기에 지금 발굴 작업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 교육 종합타운 발굴 작업이 끝나는 대로 부여여고가 이전할 수가 있도록 해준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성과가 있었고 굉장히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부여여고 이전 문제가.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도서관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있기는 했는데 부여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예전에 교육청 교육청 기관이었어요. 교육청 사무실이었는데 교육청 새로 짓고 이사 가면서 나온 데인데 거기다가 쓰는 게 그게 전부였어요. 아주 좁죠.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여 문화예술 교육 종합 타운 안에 군립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짓기로 해서 지금 이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데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여군은 전통적으로 역사문화 관광 도시기도 하고 또 농촌이니까 시설 원해가 굉장히 발달돼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팜까지 이제 갔죠. 그래서 전국 최대의 스마트팜 선두 주자인데 요거 빼면 또 일반 기업 환경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일반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여군 최초로 홍산면에 일반 산업단지를 승인을 받아서 이제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올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협의에 들어갔고요. 이 보상 협의를 하면서 진입 도로 설계비까지 국비로 확보해서 올 가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25년도에 완공할 건데요. 저희들 목표가 민선 8개 목표 중에 하나가 25년도에 기반조성 사업이 산업단지 기반조성 사업이 끝나기 전에 분양을 다 완료해서 끝나자마자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 조직 개편도 해서 투자유치 담당관실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수건 사업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현황을 진단하시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 창출 뭐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청소년에 대한 투자,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사실 부여여고를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뭐 동문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있을 테고. 맞아요. 예. 이제 이런 부분을 거대한 일종의 그 교육문화예술종합센터라는 거대한 복합 교육센터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예. 그 이런 구상은 이제 좀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아이디어를 내시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부여 문화예술 교육 종합 타운을 구상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과연 가능하냐. 뭐 꿈도 좋고 뭔가 구상도 좋은데 우리 부여같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님께서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생각할 건데 유서 깊은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 유서 깊은 도시 보면은 두 가지가 꼭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대학이 있고 하나는 몇백 년 된 막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서관과 대학이 있다는 것은 인문학적으로도 문화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창조하고 하는 것도 있고 지속 가능하게 해주고 무엇보다도 인본주의나 인문주의 정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산업의 발달뿐만 아니라 그 산업이 가치 있게 바꿔주는데 큰 밑바탕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부여가 명색이
고대국가 수도였고 1500년 전에 중국과 일본을 이어주는 허브 역할을 하는 문화 강국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우리 후손이 살아가는 이 부여는 현재 제대로 된 도서관 하나 없고 학교도 너무 오래됐고 낡고 새로 신축해야 되는 상황인데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면 이건 정말 부여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해서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잘 순항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1,000억이 넘게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2단계도 계속해서 해나갈 건데요. 부여에 미술전시관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문화인프라. 그러니까 1단계는 교육과 관련된 인프라, 2단계는 명실상부한 문화관광도시답게 문화예술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런 기초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 부여 국민들이 마음껏 교육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말로 고대국가 백제고도답게 미래가 담보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이 자리가 정책 토론회장은 아닙니다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뭐 미리 만들어진 질문하고는 조금 예외적입니다만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가 네. 세계화와 정보화거든요. 네네. 이제 교육 말씀하시니까 이제 백제가 고대 강국으로서 문화 강국이기도 했지만 또 해상 강국이기도 했어요. 일본하고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 세계화와 정보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조금 방향성을 좀 확장한다든지 하시면 그 안에 고대 강국, 문화 강국, 해상 강국의 면모도 담아낼 수 있는 문화예술 복합단지가 조성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언뜻 떠오르네요. 워낙에 지금 뭐 IT도 발달돼 있고 예. AI 시대라고 하니까요. 예.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발달된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예. 산업에도 적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예. 스마트팜이에요. 예. 보통 시설원에 1헥타 3,000평에서 한 2억 5천 정도 수입이 올라갑니다. 예, 그런데 스마트팜으로 1헥타 하면은 무려 13억에서 15억까지 올라가거든요. 5배 이상 올라가요. 예. 그런데 바로 그런 것처럼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박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화 정보에 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결국은 문화도 선도할 수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IT 정보 산업이 발달하면서 한국이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 문화를 지금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 부여도 농촌 지역이지만 스마트폰을 인터넷, 스마트폰, IT, AI 이런 것들이 똑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고대 한류 문화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백제 문화의 후예로서 우리 부여 사람들이 이렇게 IT를 활용한 또 AI를 활용한 이런 걸 가지고 백제 문화를 다시 재생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더 저희들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아주 구체적인 컨텐츠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충분히 뭐 가능하신 발상이시고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조금 부드러운 재밌는 주제로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4월과 5월을 축제의 계절이라고 하거든요. 예. 뭐 다양한 축제가 부여에서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뭐 제가 지난번 몇 년 전에 아주 날 뜨거울 때 그 국람지의 연꽃 축제인가 그
네, 예, 7월달에. 그때 한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축제를 저희가 기대하고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봄, 여름, 가을에 큰 축제가 있어요. 아, 뭐 첫째로는 뭐니 해도 백제문화제죠. 예. 백제문화제는 우리나라에 두 개밖에 없는 역사문화 축제고요. 하나는 이제 경주의 신라문화제가 있고 우리 백제문화제인데 백제문화제가 경주의 신라문화제보다 10년 정도 먼저 생겼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는 1955년도부터 예. 했으니까요. 벌써 올해 69회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특히 저희는 충청남도하고 공주시하고 부여군이 같이 하잖아요. 예. 물론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하긴 하지만 백제문화재 재단이라는 재단을 두고 함께 하는데요. 올해는 대백제전 합니다. 예. 그래서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인데요. 요때가 추석 한가위도 껴 있고 그다음에 개천절도 껴 있고 예. 한글날도 껴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그때 17일간 하는데요. 구두레에서 합니다. 백마강변에서. 그런데 올해가 성왕직의 1500주년 되는 해고요. 아. 예. 성왕이 이제 천도였잖아요. 예. 웅진에서 사비로. 사비 천도. 공주에서 부여로. 아. 그래서 성왕직의 1500주년 되는 해고. 백제금동 대학로가 국부로 지금 유명하잖아요. 예. 예, 위덕왕의 아버지 성왕을 예. 전사한 성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예. 그 향로, 그 국부죠. 그게 발굴된 지 30주년 되는 해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백제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이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올해도 백제문화제 합니다. 이게 가장 큰 행사고요. 축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터동 연꽃축제 또. 아, 또 유명하잖아요. 벌써 예. 성년이 됐습니다. 아. 올해 벌써 21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요게 이제 우리 무왕이 어렸을 때 터동왕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신라의 선화공주와 사랑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궁남지 중심에 궁남지 주변에 10만 평에 달하는 천만송이 연꽃밭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정비되고 잘 가꿔졌을 거라고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연꽃의 종류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저희가 구해다가 만든 그런 연꽃도 있어요. 그래서 예. 연꽃의 종류가 55가지가 넘습니다. 아. 그래서 연꽃이 여름에 뭐 더운 날씨에 피는 거긴 하지만 연꽃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일찍 피는 게 있고 좀 늦게 피는 게 있어요. 그래서 7월 초부터 8월 한 중순까지 연꽃을 아주 다양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집중적으로 연꽃 축제가 있고요. 7월 한 달 내내 경관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언제 오셔도 연꽃을 잘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죠. 그리고 이때도 뭐 연꽃을 활용해서 또 궁남지를 활용해서 밤에도 별밤 드러나토시라든가 또 궁남지 판타지라든가 궁남지 비대 향연이라든가 이런 각종 프로그램과 공연 프로그램을 같이 해요. 그래서 이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때는 백제문화제는 뭐 보통 하는 기간 동안에 수십만 명 오고 연꽃축제도 40만 명까지 왔었죠. 예. 제일 크게 한 게 이 두 가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봄에 이제 봄이 참 아름다워요. 사실은 이때쯤이 제일 아름답죠. 이때부터 한 5월 초순까지 실록으로 완전히 가기 전까지 연두빛 봄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소산이 유명하잖아요. 부소산이 뭐 백제문화의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소산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소산 봄나들이 축제를 합니다. 이거는 어린이와 어른들께 참 의미 있는 고시기에 하는데요. 5월 5일, 6일, 7일 이렇게 합니다. 이때가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중심으로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황금 연휴 때예요. 이때가. 그래서 가족들, 어른들 모시고 또 아이들 데리고 부소산에 오면 그 관복리 유적지구가 지금은 다 발굴 작업이 끝나고 잔디광장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바로 어린이 퀴즈 프로그램, 그다음에 펫가족 프로그램 이런 것들 많이 해놓고 또 산림
치유를 하기 위해서 산림치유 해설사와 함께 부두산을 산책하는 그런 프로그램 등 아주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죠. 이게 대체적으로 크게 보면 이렇게 봄에는 부두산 봄나들이 축제, 여름에는 서동 연꽃축제, 가을에는 백제문화제가 이렇게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참 방울토마토 문제로 뉴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들의 부여가 방울토마토 아주 주산지입니다. 전국 생산량 1위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최근에 방울토마토 품종 중에 YK 오이스트라는 품종에서 토마틴이라는 성분이 나와서 구토 증세도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좀 안정이 됐고 그런 품종은 다 폐기해서 유통 중지시키고 했는데요. 우리한테는요 방울토마토의 주산지답게 태도 일원에서 4월에 방울토마토 그리고 유채꽃 축제합니다. 금강변에서. 그래서 유채꽃 단지는 한 4, 5만 평 되고요. 아주 그냥 지금 노랗게 꽃이 피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출하되고 있는데요. 요 방울토마토 유채꽃 축제가 벌써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월 21일입니다. 4월 21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토일 이렇게 3일 집중적으로 하는데요. 방울토마토 축제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죠. 그런데 벌써 많이 홍보가 되고 알려져서 한 10만 명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방울토마토 농가 방울토마토 문제 때문에 잠깐 시장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요. 이것도 극복하고 또 방울토마토 안전하고 또 맛있는 또 영양가 높은 방울토마토 홍보도 할 겸해서 오늘 꼭 박사님 만나면 우리 세도 방울토마토와 그리고 유채꽃 축제 이번 주 금토일 한다고 홍보하고 싶었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축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주민 통합이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런 축제를 같이 준비하고 기리면서 주민이 하나로 되는 뭐 이런 의미가 뭐 있을 것 같아서 부여 군민이 6만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 6만 군민이 준비하고 주도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40만 혹은 뭐 군민의 10배, 수십 배가 되는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오실 거라고 또 그런 기대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또 부여가 갖고 있는 고유의 강점과 장점이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됐으면 홍보의 기회라고 할까? 뭐 이런 생각에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언뜻 생각나는 걸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백제인이 갖고 있던 문화예술 쪽에 강점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분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기상이 진취적인 기상이거든요. 해상 강국이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걸맞는 몇 가지 상징적인 이미지라고 생각이 돼서 이걸 세계화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일본하고 뭐 이런저런 걸 떠나서 역사적으로 깊은 인연이 있으니까 일본하고의 교류도 있지 않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것도 더 자랑하고 또 중국하고의 교류도 확대하고 이건 이제 이즘하고는 또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축제를 뭐 세계 축제로 키우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참여는 그 지금 현재 규모를 확장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마련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지금도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백제문화제나 서동연꽃축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류했던 일본의 자매 도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7, 8군데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낙양 같은 경우는 인구가 750만 도시인데 대개 보면 국제적으로 자매 도시는요 급이 비슷한
지자체끼리 하거든요. 예. 우리가 군이면 그쪽도 군, 예. 그쪽에 뭐 텅이면 우리는 도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낙양같이 인구가 750만이나 되는 도시도 인구 6만 2천밖에 안 되는 현재 우리 부여군하고 그때 당시에 수도와 수도의 관계였기 때문에 대등하게 자매도시 맺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이번에 저희들 목단축제 낙양 40주년 기념 행사에 예. 우리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 예. 기자들이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분들도 또 오셔요. 이제 대등한 관계를 인연을 발굴해서 네.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네. 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이제 딱딱한 얘기도 하나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그 지방 소멸 위기에 부여가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청양하고 서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 중에 무려 예. 9개 시군이 글쎄요. 예. 그래서 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군민들도 그렇고 군수께서도 고민이 많으시겠다. 어떻게 하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적절한 대안,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 뭐 당연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죠. 저출산 문제가 지금 뭐 농촌 도시에 할 것 없이 나타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작년에 0.75였어요. 대한민국 전체는 0.80이었고 예. 세계에서 가장 낮죠. 예. 출생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출산율. 그런데 고령화율로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지금 앞서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저희가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일본은 출산율이 1.0%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고령 사회나 초고령 사회가 온다 하더라도 출산율만 받쳐주면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국가적 차원에서나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래도 미래를 이렇게 설계하기가 편한데 지금은 우리는 고령화율은 고령화율대로 높아지고 출산율이 낮으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적은 젊은 인구가 연세 많이 드시는 어른들은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금도 생산성이 높아야 세금이 어디서 들어오는 건데, 그죠? 생산성 자체가 떨어지면 국가의 재정이 위협받을 수가 있거든요. 국가의 재정이. 그런 점에서 우리 지자체는 그 속에서 지자체 위기의식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도시도 저출산에 시달리고 학교가 폐교되는 서울시 한복판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하물며 우리 농촌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인구를 출산을 통한 인구 늘리기가 가장 급선무인데 도시도 힘든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농촌 같은 경우 더 힘들거든요. 우리 얼마였냐면요. 0.74였습니다. 출산율이. 작년에. 심각한 거죠. 부여군 전체 통틀어서 137명밖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4, 5년 전만 해도 4, 500명 태어났거든요.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역 차원에서는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심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인구를 늘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타 지자체의 인구를 유입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이제 한계가 있죠, 네. 사실은.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조차도 지역에 따라서 어떤 데는 인구가 늘고 어떤 데는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농촌은 100% 다 줄어들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늘지 않거든요. 충남 같은 경우는 보면 천안과 아산만 늘고 있고요. 예. 사산 당시는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께 가능하지 않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인구를 유입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겠다는 얘기는 부여가 그만큼 일자리가 확실히 있고
교육 기회가 높고 이렇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타 지역의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는 뭐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주장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출산 정책을 좀 보강을 좀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돌봄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라든가 육아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맞벌이 하시는 젊은 부부들에게 그 근로 환경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좋게 만들어주고 예. 아이들 키우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예. 그리고 또 필요하면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지원금도 확대하고 뭐 이런 기본적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다른 데도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저희는 생활인구, 교류인구라고도 하고 관계인구라고도 예. 하는데요. 우리 정주에서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인구는 적더라도 부여에서 업무적으로 또는 관광으로 또는 견학으로 탐방으로 부여에서 또 워케이션 같이 주말에 부여와서 쉬면서 또 일하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확장해서 부여에 많은 사람들이 부여를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끊임없이 부여와 도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조금 전에 박사님하고 말씀 나눴던 문화축제 같은 것도 활동하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우리 부여군에 투자한 건데요. 부여 서울농장. 이게 이제 도시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우리 부여에 와서 농촌, 농업, 농민, 그다음에 환경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해보고 함으로써 자연의 소중함, 농업의 소중함, 그다음에 또 거기서 얻어지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다채롭게 느껴볼 수 있는 부여 서울 농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굉장히 좋아들 하셔요. 예. 주말이면 꽉 찹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부여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예. 그래서 지금 목표가 민선 8기 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생활인구 10만 활력도시 부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목표입니다. 그게 이제 인구에 대한 개념 정의를 다시 해서 네. 이제 확장하신 거죠. 그렇죠. 관계 인구, 생활 인구. 이제 관계 인구라고 하는 것이 결국 특정 자치단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네. 어떻게 하면 네.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증대시킬 것인가, 네. 뭐 확장할 것인가가 이제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런 쪽에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돌봄 서비스 같은 것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예, 학교 방과 후에 돌봄 서비스도 네. 있고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강사 요원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학생 수도 뭐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그럴 때 다양한 도농 교류 방안의 하나로 인접, 천안, 아산 혹은 대전시 정도에서 그런 그 돌봄 강사진을 구성해서 뭐 셔틀버스로 운영을 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특별히 그 지역과 장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고조될 수가 있다. 네. 또 하나는 교육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교육 멘토를 이제 대전 같은 경우 과학자들이 많거든요. 석박사급 그 인재들이 많아서 이제 과학 탐구 영역이나 이런 분야에 과학자들을 멘토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학 때 특별 학급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서울에서도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멘토로 참여하는 과학 캠프.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가면 젊은이들이 부여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가면 관심 인구가 정주 인구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예, 생각이십니다. 농업, 수산, 축산 가지고 뭐 선물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국이 다 서로 경쟁이니까 고만고만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네. 아이디어가 예.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예. 거기서 생각나는 게 있네요. 예. 확실히. 왜냐하면 저희가 1년에 인구는 줄어드는 건 맞지만 예. 그래도 균형교춘 인구는 늘고 있거든요. 추세를 보면 예. 1년에 한 최하 1,500명에서 1,800명까지 오셔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귀농하시는 분들은 농사 짓겠다는 거잖아요. 농업을. 그러니까 생산 활동 하시겠다는 건데 그런 분들은 150명에서 200명이 채 안 돼요. 그런데 규촌하시는 분들은 1,300명에서 1,500명 정도 돼요. 그 8배 이상 많거든요. 그 왜 그러나 봤더니 부여가 아주 뭐 병원을 입원하셔야거나 큰 병원이 필요한 노약자 어르신들한테는 좀 불편한 지역인데 정년을 하신 60대부터 80대 그러니까 건강한 구간에 계신 어르신들은 부여가 아주 살기 좋은 고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문화유산 많지. 그다음에 어르신들 여가 활동하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파크골프라든가 이런 거 잘 돼 있지. 그리고 또 세종이나 대전 인근 배후 대도시 있지. 그러니까 부여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들이 바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부여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여가 고향이든 고향이 아니든 정년을 마친 대도시의 분들이 부여로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덜 줄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전국의 농촌 지자체를 보면은 인구 3만이 무너진 지자체가 20군데가 돼요. 근데 부여는 지금 6만 2천이니까 줄기는 줄어도 속도가 늦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60대, 70대 구간에 정년하신 분들이 비교적 젊으신 분들이 부여로 자꾸 충원되니까 속도가 떨어지는데 그거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 캠프나 이런 걸 통해서 청년들, 청소년들, 그 젊은 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을 개발을 하면 60대 이상뿐만 아니라 40대, 50대도 예, 그럼요. 부여로 많이 학부모들이 관심이 갖고 자녀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팜 청년 임대형, 청년 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도 이번에 이제 100억 저희가 또 공모에 선정돼서 확정됐거든요. 그러면 농업 소득도 높아지고 또 일하기도 쉬워지고 그러니까 또 작업 환경도 깨끗해지고 스마트팜으로 가면 사실은 흙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죠. 네, 맞죠. 맞습니다. 젊은이들 취향에 맞는 스마트팜으로 젊은 인구를 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많이 문의가 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굿드레페이가 아주 성공적이다. 효과도 월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굿드레페이 얘기 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굿드레페이는 지역 화폐 가장 우수한 모델로 선정돼서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상금으로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굿드레페이가 성공하게 된 요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 전자화폐. 예전에는 상품권처럼 종이화폐였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만 거의 쓰고 일반인들은 못 썼죠. 그러니까 1년 내내 유통해봐야 뭐 몇 억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전자화폐로 바뀌면서 지자체마다 뭐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쓰죠. 근데 이제 저희 부여 같은 경우는 지금 3,500억이 돌파됐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블록체인 기법으로 시스템을 직접 개발했대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카드망을 활용해요. 은행 카드, 신용카드 거기다 얹어서 쓸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가 나가요. 그리고 가맹점도 수입 벌어들이는 만큼 또 그건 무시 수수료를 못하죠. 은행에 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저희는 자체 저기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수수료가 안 나가요. 그다음에 유지 운영비는 뭐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 유지 시스템 운영도 우리가 유지. 부담하죠. 예. 그 대신 가맹점은 이제 수수료가 안 나가니까 가맹점 편하죠. 이용자들은 이용자들도 편하시겠네. 편하죠. 혜택이 돌아가는 거 그만큼. 지역 카페 운영을 해보니까요, 결국은 가맹점이 일반 카드가 어디 가서든지 다 요새 현금이나 카드가 다 써지잖아요. 예. 현금 아니면 카드니까. 근데 예. 요즘에 카드 다 쓰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일반 영업점이 카드처럼 지역 카페가 써줘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편하거든요. 이 집은 받는데 이 집은 안 받고 그러면 잘 안 써지잖아요. 근데 부여 같은 경우는 카드 가맹점 가맹률이 98%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다 부여는 지역 화폐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가맹점에도. 굿드레페이를 안 쓰는 집이 없네요. 이상한 그러니까요. 집이네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게 없는 거죠. 아무데나 가도 지역 화폐를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공무원들과 또 부여 군민들, 농민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맹을 해야 되는 데가 많은 대화 소통을 해서 왜 필요한지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농민들에게 그 드린 농민수당 말씀하시는 네, 농민수당을 현금으로 통장에 안 넣어드리고 지역 화폐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역 화폐로 드릴 때 불편해 하셨죠, 처음에는. 그런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우리 부여는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급여 생활자, 그리고 농민들, 그리고 급여 생활자와 농민들에서 기대서 사는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가 가운데 딱 박혀 있다 보니까 태도분들은 강경으로, 석성 초춘분들은 논산으로, 그리고 외산분들은 보령이나 청양으로, 또 양화분들은 서천으로 다 밖에 나가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민들의 어려움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농민수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드리는 대신에 그 돈을 우리 부여군에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살아갑니다. 이거를 다 그 주체가 되는 소상공인, 농민, 이 급여생활자 이런 주체가 되는 대표성 있는 분들을 모아서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 화폐를 왜 써야 되는지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보조금이라든가 농민수당 같은 정책 발행한 돈을 지역 화폐에 담아드림으로써 상부상조해서 지역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이게 효과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같이 살아야 우리가 농촌들이, 농촌 지자체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 지자체가 미래가 담보가 될 수가 있다. 이러면서 의기투합한 거예요. 예. 이게 가장 컸어요. 그래서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게들도 가맹점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그다음에 정책 발행하고 그리고 또 충전도 하고 그러면서 지역에 많이 써졌죠.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19 3년 동안요, 부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출이 20, 30% 늘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평균 지역화폐 사용하는 평균 금액보다 부여군이 2.5배가 높아요. 그래서 2.5배. 2.5배. 그래서 압도적으로 부여군이 지역화폐 사용률이 엄청 많고 예, 알겠습니다. 사용량이 많은 거예요. 지금 신조식의 이슈토론이 시간이 50분입니다. 50분이 이제 다 됐어요. 다 돼서 네. 이제 앞으로 구상하고 계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도 있으시겠지만 재선 이어서 또 다음 3선에도 도전하실 각오가 있으시죠? 하시는 사업도 있으시고? 아이고 지금은 이제 민선 7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예. 지금 민선 8기는 이거를 확장하고 예. 또 민선 7기 했던 사업 중에
사업을 완결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 아. 그래서 지금 뭐 일에 파묻혀 사니까 예. 그리고 이제 1년 차잖아요. 예. 그래서 3년이 더 남았어요. 아직 그래서 뭐 나중은 예.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다. 겨를이 없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예,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군수로 기억되고 싶은가? 뭐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마 지역의 유권자들, 국민들께서 저를 민선 7기 때 군수로 이렇게 선택해 주신 것, 그리고 또 민선 7기를 지켜보면서 저에게 많은 신뢰를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은 나쁜 짓 안 한다. 정직한 군수다. 그리고 겸손하다. 그리고 뭐 키가 작고 너무 순해서 큰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일을 너무 잘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에 대한 격려의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정직한 군수로 남고 싶고 또 일 잘하는 군수로 남고 싶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권력이 아닌 권한을 공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군수로 남아서 결국은 권한을 함부로 쓰면 권력이 되는 거고, 그죠? 권한을 잘 쓰면 국민들이 편안하시고 많은 검사가 분들에게 되는 거겠죠. 공평한 기회가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과 함께 호흡했던, 그러니까 서민과 국민을 정말로 제대로 모신 그런 군수로 남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군수님이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이번 스케줄 잡는 게 조금 왔다 갔다 오왕장한 감이 너무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 공무원들이 조금 당황스러운 면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저는 이제 기억에 아주 남아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판단하시는 좋은 공무원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공무원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공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나라 일도 하고 국민도 모셔야 되는 건데요. 또 세금으로 또 급여를 받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진부한 말 같기는 하지만 결국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예. 본분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첫째는 국민, 시민 또는 군민을 잘 모셔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예. 그러면 친절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갑질하면 안 되고 이런 게 가장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다. 저도 또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일하는 동료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일을 해보니까요. 결국은 저는 결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이런 거지만 물론 방향을 정하고 결정할 때까지도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죠. 같이 책임 있게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국장님들이나 부군수님이나 과장님들하고 논의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면 결정해주고 방향을 정하는데 일은 결국은 공무원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고 일 잘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 우리 군의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이 제 시간에 잘 성취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공무원이 좋습니다. 예. 네. 뭐 정말 이제 시간이 다 되고 조금 오버가 됐는데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여 군민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뭐 빼먹을 뻔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늘 고맙습니다. 민선 7기에도 민선 8기에도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성원과 신뢰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그 성원과 신뢰가 우리 저로 하여금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부여군에 나갈 길과 방향 그리고 목표와 목적을 아주 성실하고 책임 있게 수행하는데 큰
밑받침이 됩니다. 저희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부여군이 모든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여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여군을 아는 많은 타 지역의 국민들이 또는 출향 인사들이 부여군이 나날이 달라지고 변화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부여군에 와서 살고 싶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 부여군이 행복한 도시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도시로 이렇게 하는데 더욱더 매진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지방 소멸 위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 소재한 기초자치단체부터 소멸 위기에 직접 맞닥뜨려야 되는 이런 엄중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오늘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더 나은 기초자치단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여군 군수와 함께 신천시기 토론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부여군의 번영과 발전을 함께 기대하면서 신천시기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